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8장 들어왔죠? 네. 그래서 8장 들어와서 우리가 한 얘기를 보시면은 조금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리뷰를 해보면은 그 냉장고가 있어요? 그럼 주세요. 그냥.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선형회기죠, 여러분. 근데 선형회기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2장에서 했어요. 그쵸? 2장에서 했고, 주로 했던 얘기가 식 8.3. 식 8.3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자, 요걸 열고 해야 되겠다. 누가 있어요, 다행히? 누가 있어요? 다행이네. 자, 식 8.3 한번 보세요. 식 8.3 한번 보시면은 뭐가 적혀 있냐면은 yi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적혀 있죠? 그쵸?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했던 식임 하나 뭐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y 햇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런 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두 가지씩 한번 보시면은 우선 차이가 좀 있습니다. yi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x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요 두 식에서 보시면은 차이가 좌변에, 하나는 yi고, 하나는 y 햇이죠. 그쵸? 햇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얘기했냐면은, 추정량. 그쵸? 추정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뭘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들을 추정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위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반면에 yi는 요 실제 값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점 실제 값들이다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실제로 요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부분 요거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같죠? 그렇죠? 이걸 다시 쓰면 yi는 yi 햇이겠죠, 실은. 플러스 엡실론 i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실제 값하고 요걸 추정하는 y 햇하고의 그 차이가 바로 잔차 엡실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조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8장에 들어와서 주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2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다 배웠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잘 설명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랬죠. 그쵸?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직선을 구하라. 직선을 결정하라.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y 이퀄 ax 플러스 b에서 직선을 구하라 그러는 거는 a하고 b 구하라는 거죠. y절편하고 기울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y절편하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2장에서 배웠고 그게 우리 교과서 286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다시 써머리 돼 있죠. 맞죠, 여러분? 그쵸? 그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구했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그렇게 구했었다는 겁니다. 잔차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엡실론 i죠. 그쵸? 요 실제 값하고 그 같은 x에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의 차이의
각각의 제곱을 다 더한 거를 최소로 만드는 절편하고 기울값을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8장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베타 제로나 베타 원이나 그리고 y나 보시면은 특히 베타 제로, 베타 원을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을 추정하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추정하는 값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 베타 제로, 베타 원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몰라요. 단지 우리가 표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에 근거해서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을 이것들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타 제로 햇을 이용해서 베타 원 햇을 이용해서 뭘 추정한다고요?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추정한다 그랬죠. 이 구조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하고 비슷해요? 모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추정하는 거. 그쵸? 모 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모 비율을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네. P를 P 햇수로 추정하는 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그쵸?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이걸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x 바만 가지고 여러분 뮤 추정하는 거 우리 불안하다 그랬죠. 그렇게 한 가지 값으로 추정하는 걸 무슨 추정? 점 추정. 그쵸? 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구간 추정 들었죠. 구간 추정은 신뢰 구간. 그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뭐 95%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정 배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그게 바로 뭐 6장, 7장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이거에 신뢰 구간 구할 수 있고 베타 제로 햇에 신뢰 구간 구할 수 있고 이거에 또 신뢰 구간 구할 수 있을 거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하기 위한 기본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좀 찝찝했죠? 뭐 찝찝했는지 생각나세요? 자유도를 갑자기 뭐 n-2라고 다 던졌죠,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t분포 따른다고 던졌고 제일 찝찝한 게 뭐였냐면은 베타 제로 햇하고 베타 원 햇의 표준 편차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던졌어요. 교과서에서 그냥 던졌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완전 수학이라서 그거 딱 뛰어넘고 우리가 그 결과물만 취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의 평균값은 요거고 요거의 평균값은 요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추정량이다? 평균값이 우리가 추정하는 값이 딱 나오는 것을 무슨 추정량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얻은 그 추정량. 그쵸? 편의가 없는 추정량.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스크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편의가 없는 추정량을 무슨 추정량? 불편 추정량. 그쵸, 여러분? 불편 추정량. 그래서 그 불편 추정량이고 이거의 각각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288페이지에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보셨죠? 보이죠? 그거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294페이지에 베타 제로 햇하고 베타 원 햇을 한 다음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그러니까 y 값에 대한 신뢰 구간 누구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y 값 자체도. 그러니까 어떤 무슨 얘기냐면은 주어진 x 값에 대해 가지고 y 값이 뭐라고 요 직선만 주면은 점 추정하는 거죠. 그쵸? 점 추정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확률 분포를 갖고 그것도 신뢰 구간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294페이지에 그 18.17로서 13으로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쵸? 그거의 평균이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 x고 각각의 표준 편차가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sy 햇으로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게까지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x값은 뭐예요? 주어진 x값이다. 예를 들어서 2에서 하면 2고 x 대신에
x가 3.5면은 3.5를 넣고 해서 보시기에 x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x 있죠, x. 그죠? 그게 한 가지 숫자로서 치환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배웠다 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괜찮으세요? 예. 점의 신뢰 구간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x에서 주어진 x가 2면 2,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거기서는 x 대신에. 아니면 뭐 1이면 1. 1일 때 y가 갖는 그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y가 여러분 만약에 요 직선 하나만 준다면은 x가 1.5일 때 요 값이라고 딱 점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 변화하는 그 폭을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example 8.9 한번 봅시다. 훅의 법칙의 자료에서 하중 1.4파운드에서의 스프링 길이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하중 1.4파운드라는 거는 요 1.4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일 때 요게 스프링 길이잖아요. 요게 가질 수 있는 그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거죠. y 값이 가질 수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90%면 여러분 당연히 좁겠죠. 95%는 넓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솔루션 자체는 여러분 다 쉽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얘기 안 해드린 거 있어요. 뭘 얘기 안 드렸냐면은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요 베타 제로 해시나 베타 원 해시나 그 다음에 저 y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였냐면은 287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287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이게 아주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스운 가정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스운 가정이 아니에요. 상당히 엄격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 하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방법들이 다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 네 가지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말로 쓰면은 엡실론 i는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 얼마? 0 분산 시그마 제곱. 근데 이것들은 엡실론 엡실론 i니까 i가 1부터 n까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이 독립하고 또 같이 분포한다. 그래서 IID 이런 표현 쓴다 그랬죠.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뭐 그거 바꿔도 돼요.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모든 엡실론 i가 분포는 똑같고 근데 서로 독립이라 이거예요. 근데 각각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가정 하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가정 덕에 여러분 그 288페이지 보시면은 S제곱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쵸? S제곱을 구할 때 n-2로 나누고 그런 그 디스커션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요것들의 분산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다 해서 선형 얘기를 쫙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지난 시간에 아주 급하게 말씀드린 건데 298페이지 모집단 상관계수의 추론도 했었죠. 모집단의 상관계수 우리가 그러니까 R제곱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로로서 표현을 한다면은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래서 P 대신에다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P가 아니라 로라 그랬죠? 로가 0이다, 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귀무가설 하에서 가설 검정은 29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U라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서 한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쵸? U 값 한번 보세요. R제곱, N 그것만 알면 그 U 값 구할 수 있죠? N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샘플의 개수일 거고 R은 뭘까요? 그쵸? 상관계수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샘플의 그 상관계수 구해서 넣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상관계수가 어떤지 우리가 이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 8.13까지 지난 시간에 보고 헤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30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302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설의 확인이다. 가설의 확인. 여러분 8장 들어와서 쫙 얘기하고 문제 낼 만한 거 다 얘기한 다음에 문제 낼 만한 거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 11월 말에 시험 한번 다시 보시지만 그때 시험 나올 거 뭐 있겠어요?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의 뭐 신뢰 구간 구하라, 가설 검정하라, 그 다음에 주어진 x에 대해서 y의 신뢰 구간 구하라. 그 정도잖아요. 그쵸? 그걸 구하는 거고 제일 그 밑에 깔려 있는 제일 중요한 가설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요거라 그랬죠. 엡실론 i가 iid 노말 0 시그마 제곱. 그쵸? 이걸 따른다가 제일 중요하다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과정 같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말이 돼야 우리가 사실은 얘기한 것들이 다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2에서 하는 얘기는 오케이, 네가 너네 뭐 당신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뭐 선형회계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구하시는 거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꼭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 이 가설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8.2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만한 걸 그걸 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진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형회기 데이터는 막 이렇게 있어요. 그쵸? 데이터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 직선 쉽게 구할 수 있죠? 2장에서도 한 건데, 여러분. 쉽게 구하잖아요. 베타 제로에 타고 베타 1은 쉽게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요 주어진 x에 대해서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 그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차라 그랬고 엡실론이라 그랬죠? 그 엡실론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각 엡실론들이 평균은 0이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같은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되지 뭐. 그쵸? 그려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게 아니고 이건데 요거다. 요게 그림 8.2입니다, 여러분. 그림 8.2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뭘 그린 거냐면은 요거는 y 값입니다. y hat x축의 y hat. 여러분 그 그림 8.2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y hat이고 아까 전 그래프에서 y 값의 그 추정값 직선의 위에 있는 y 값들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뭐 그린 거예요? 레지듀얼이니까 엡실론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엡실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y 값이 이렇게 커질수록 y 값이 커진다는 거는 여러분 또 뭐하고 같아요? 바로 방금 전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y 값이 커지면 여러분 뭐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y가 지금 y축이죠, 여기서. y가 커진다는 건 x도 커진다는 거죠. 그게 커질 때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엡실론이 어떻게 변화를 한번 그려봤어요. 무슨 뭐 규칙성 보이세요? 안 보이죠? 랜덤하면 돼요. 랜덤해요? 그쵸? 랜덤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규칙성이 안 보이고 비슷합니까? 분산이 비슷해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규칙성만 안 보여도 돼요, 여러분. 규칙성만 안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인데 여러분 그림 8.3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교과서 그림 8.3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거 255개의 가스정의 균열 유체 부피 대 월별 생산량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x고 이게 y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이렇게 피팅을 한 거예요. 피팅을 했어요. 이게 최소 제곱 직선인 거죠. 이렇게 피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다가 y값 구하고 y값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엡실론을 한번 쫙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은
그림 8.3 밑에 타이틀의 제일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직 확산은 분명히 핏된 값과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일정한 오류 분산의 가정을 위반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엡실론이 y가 작을 때는 작죠. 그죠? 좀 작았다가 y가 커질수록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이런 모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좀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엡실론이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이고 트렌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평균은 0이고 분산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y가 커질수록 어떤 규칙성이 보이죠. 규칙성이 있으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 피팅을 해본 다음에 엡실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라 하는 겁니다. 그려봐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식의 규칙성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런 방금 지난 시간에 배운 베타 제로나 베타 원에 대한 그 뭐 가설 검정 신뢰 구간을 하시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체크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안 내요. 시험 볼 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계를 진짜 아주 심각하게 써보시고 이거를 남들한테 프리젠트 할 때는 한번 막판에 저런 체크를 해서 보여주셔야 남들이 그걸 믿을 거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현실적인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 현실적인 의미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다.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는 교과서에서 8점이라는 별다른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꼭 체크해봐라고 해줄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기말고사 때 좀 치죠. 예, 그거는 뭐 천천히 정하죠. 예? 혹시나 아니죠.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교과과정은 12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을 제가 12월 중에 내야 돼요. 그래서 말에 못 보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11월 말에 봅니다, 여러분. 11월 말에 어디까지 볼 것 같아요? 8장까지 보겠죠. 8장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 12월에 9장만 할게요, 여러분. 9장까지만 하고 10장 안 할 겁니다. 9장만 하고 왜요? 기말고사는 전범이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여러분 오픈북 하실래요? 예. 그럽시다. 아니 근데 오픈북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뭐 여러분들 예제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거는 여러분 그게 불합리해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 표준 편차, S의 뭐 이런 거 다 외우실래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여러분 좀 더 고민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11월 말에 시험을 걱정하셔야죠. 그건 클로즈드 북이고 그거는 그냥 예전 방법이다. 한 번은 외우셔야 되는 거죠.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그야말로 그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많이 어렵게 안 내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오픈북의 그 의미라 그럴까 그런 거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픈북이 실제로 의미하고 여러분들한테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뭔가 통계로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죠. 이 통계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열려있는 게 통계 문제인데
전 세계 어느 학교든지 통계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널려 있어요, 문제들. 좀 이따 고민하세요. 오픈북에도 좋고, 한 페이지 것도 좋아요, 여러분. 한 페이지 것도 괜찮죠, 사실. 다 적어 오시면. 그쵸? 필요한 대로. 뭐, 고민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유사한 예로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y 값하고 엡실론을 또 그렸어요. 얘는 어때요? 좀 랜덤 같아요? y가 커질수록 큰 차이 없죠. 얘는 괜찮죠. 얘는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오케이 가정 만족했다 할 수 있다. 얘는 어때요? 증가하는 것 같죠. 넓어지죠. 이 모든 데서 엡실론이 그 등분산을 가져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분산이 커지잖아요.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어때요? 얘도 있어 보이죠. 어떻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 물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결이 있다는 거는 작을 때는 커지고 마이너스 없어요. 플러스고 클 때도 플러스고 요 중간에서만 마이너스다. 랜덤이 아니죠. 이것도 규정 위반이에요, 여러분. 가정 위반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애들이 좀 걸리긴 걸리네요. 그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 305페이지에 D입니다. 이상점 오류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료 포인트가 포함되는지 검사해라. 그러니까 얘죠, 얘. 얘 같은 애가 지금 이상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얘들은 그러니까 직선을 피팅했는데 얘 혼자만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애는 빼주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그 설명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쫙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해보니까 가정이 안 맞는다 하면은 선형 모델을 버리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또 추가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 그림 8.5 바로 밑에 보시면은 독립성과 정규성 확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5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잔차도에 이상이 없다면 선형 문형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관측이 확실한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났다면 관측 순서에 따라 잔차를 표시해야 된다. 잔차들이 방향성을 갖는다면 X와 Y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뜻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의 베리어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얘기고. 그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한 변수가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서 모델에 적용되려며 다중회기법이 사용되어야 된다. 자, 시간이 하나의 베리어블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베타 제로, 베타 2, 아니 베타 제로가 아니라 베타 2 t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몇 개가 돼요? 독립 변수가 두 개죠. x하고 t 독립 변수고 y라는 종속 변수 하나고.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다중회기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 변수 x 하나, 종속 변수 y 하나. 그래서 여러분 독립 모형이라면은, 그러니까 선형 모형, 그 다중 모형이 아니라면은 다중 모형이라는 거는 x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런 게 시간에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고, 때때로 두 번째 줄 306페이지에 잔차점과 시간 사이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잔차들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오차가 다른 오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하며 오차들이 독립적이지 않다. 이 경우에는 선형의 기법을 사용하는 듯이 시계열 분석을 사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때때로 잔차점과 시간 사이의 관계에 시간에 따라 잔차들이 진동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 잔차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배운 다중회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울 다중회의가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라고 있어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그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배울 텐데, 여러분 다중회기 모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베타 2 t 이 정도 된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 분석은 이거예요. y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의 y 값은 시간 t일 때 y 값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a가 들어가도 되고 b가 들어가도 되고 뭐가 들어가도 돼요. 선형모기 모형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땠어요?
이게 독립변수였고 이게 종속변수였죠. 지금은 어때요? 종속변수예요. 근데 이것도 종속변수인데 그 앞의 시간대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시계열 분석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계열 분석이 쓰일 만한 데가 여러분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 시간의 값에 영향을 받는 것들. 네? 화학 변화 맞아요, 여러분. 수질 측정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수질 측정할 때 전 시간대에 오염 농도가 높았으면 한강 가서 샘플하는데 특정한 지점에서 한 3분 있다가 측정해도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계열 분석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수질 문제 얘기했잖아요. 수량 할 때도 많이 써요, 여러분. 수리학 할 때, 수문학 할 때. 그때도 시계열 분석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델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많고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8.2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310페이지에 다중선형회귀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다중선형회귀는 여러분 제가 맛을 드렸죠? 뭐예요, 여러분? 요런 꼴이 된다.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여전히 하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다. 자, 다중회귀 모형이 설명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말만 들어보세요. 두 가지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한 가지의 값. 유책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키 큰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키 크게 크려면 일찍 자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잘하면서. 또 뭐 한 10시쯤에 꼭 자야 된다. 그리고 뭐 청소년 시간에 수면 시간이 되게 여러분 신장 크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Y를 뭐 사람의 신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청소년기의 수면 시간 그거 줄 수 있겠죠. 그걸 하나의 변수로 주고 또 뭐가 영향을 줄까요? 영양분, 그렇죠? 그 얼마나 뭘 먹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양분 그것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유전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독립 변수가 몇 개 된 거예요? 3개 된 거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나의 키, 사람의 키, 그걸로 y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모델로 만들면은 y 이퀄 베타 제로, 뭐 절편하게 있겠죠. 플러스 베타 1,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영양분, 베타 2, 수면 시간, 플러스 베타 3, 유전자. 물론 유전자, 영양분 그런 거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냐, 그런 건 다른 문제니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걸 설명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아직 창창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되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갑자기 지금부터 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뭐 열심히, 저 운동 열심히 하긴 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술도 덜 먹고 술을 덜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얼마 더 못 산다는 거죠. 얼마 더 못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그 차이는 아마 몇 개월? 1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그거 차이 별정 거의 안 나고, 사실은 제가 살 수 있는 제 수명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분들의 유전자에서 이미 프리셋된 밸류가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를 뿐이고, 내 장기기관이 이렇게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페일리어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유전자가 대부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분 변수가 있죠. 사고, 액시던트.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인데 사고가 날 수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하철 타고 가려다가 여러분 저 쇳덩이 자주 떨어지잖아요. 그 땅 맞고 죽으면은 뭐 그거는 게임 셋인데 그거는 고려 안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른들 그 얘기 하잖아요.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미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 나이 때, 그리고 저보다 한 10살 어린 사람 정도는 100세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100세? 갑자기 뭐, 우리가 100세 얘기 나온 게 한 10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15년 전. 그때는 우리 게임 셋이라니까요. 유전자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고, 아마 뭐 80, 지금 대략 80 넘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80, 요거보다 한 2, 3년 조금 더 살 거고, 여러분은 잘하면 100세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100세 살 것 같고, 저는 90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근데 그 운동의 효과가 저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어떤 생활 방식을 지금부터 하겠냐, 하냐가 저보다는 더 그 효과가 클 거예요. 제가 몇 개월이라면 여러분은 심지어 한 1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그거보다 더 늘어갈 수도 있겠죠.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럴 필요 없네. 담배 피워도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괜히 했나? 그 얘기? 자, 여러분, 다중형용 얘기 들어갑시다. 저는 오늘 그렇게 뭐 많이 나갈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다중선형 얘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또 여긴 2장으로 돌아가요. 2장에서 그 중요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한번 리바이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다중선형액이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다중선형액이라는 거는 X가 하나 이상인 여러 개인 거죠. 그쵸? 선형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X가 하나인 거 배웠잖아요. 그럼 다중선형액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8.1에서 배운 것도 사실은 포함을 할 수 있죠. 그쵸? 다중선형액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X가 하나인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중선형액의 전반적인 윤곽을 들으시면 그 앞에서 배운 것도 다 설명이 되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다중선형회기법은 오케이. 단순선형회기법은 310페이지 단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y값을 선형 모형에 적용하는 방법. 오케이.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선형, 리니어. 여러분, 선형 모형, 리니어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선형, 리니어의 개념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1차 함수의 의미가 뭐예요? 비례. 비례. 자, 비례인데, 우리가 1차 함수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y equal 베타 0 플러스 베타 1 했을 때, x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x의 제곱이 있으면 우리 선형이라는 얘기 안 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또,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x1하고 x2가 있다고 할 때 x1 곱하기 x2가 있으면 우리 그거 선형이라 그래요? 선형이라고 안 그러죠. 그것도 선형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독립변수, 변수 간에 곱이 있으면 안 되네요. 변수 간에 곱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선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쵸? x1 곱하기 x2건 x1의 제곱이건 x1의 제곱은 x1 곱하기 x1이잖아요. 그것도 선형이 아닌 거고 x1 곱하기 y가 돼도 여러분 선형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곱이 없이 곱이 있다면 단지 변수하고 상수의 곱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선형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맞죠? 자, 그게 선형입니다, 여러분. 변수 간에 곱이 있으면 안 돼요. 제곱, 세제곱은 따라서 당연히 안 되고 x1하고 x2도 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선형 모형이었다는 거죠. 단순 선형 모형.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실험의 반응치는 하나의 독립적인 입력 변수에 기초하기보다 여러 개의 독립 입력 변수 x1, x2, xp에 기초할 때 더 적절하게 예측될 수 있다. 그런 예에 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잖아요. 영양분, 수면 시간, 유전자. 한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독립변수들과 이때는 독립변수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유전자와 같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여기서 사람의 키가 선형적인 관계일 때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중 선형 회귀 모형. 그쵸? 여기서 다중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다. 근데 여전히 선형의 가정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형이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예요? 변수 간에 곱은 없습니다. 변수 간에 곱은 없는 겁니다. 변수 간에 곱은 없고 변수와 상수의 곱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중 선형회귀이라고 하고 를 사용할 수 있다.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P개의 독립변수에 정해진 값 x1i, x2i, 그 다음에 xpi에서 관측되는 종속변수 y에 대해서 식 8.17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식 8.17은 보시면은 그럼 뭐가 되게 비슷해요? 식 8.17 보시면은 yi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i 플러스 쭉 가면서 베타 p에 xpi 플러스 엡실론 i다. 여기서 i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i번째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i번째 자료.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자료였다는 그림이 안 좋다.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여러분 어때요?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힘들죠. 그쵸?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만 돼도 3차원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요. x1, x2, y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지금 교과서에 마땅한 그림이 없어요. 마땅한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정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정도 관계라고 생각하면 i라는 건 여러분 뭐였냐면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그 셋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식에서 보시면은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p까지 있는 거 맞죠? 맞고 변수는 어떻게 썼냐면 x1i 그 다음에 xpi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터 p까지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변수에 그 해당하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해당하는 위치를 얘기해 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양분이 제일 먼저 오면은 그게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면 2, 그 다음에 유전자면 3 그런 식으로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고 i는 그런 자료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i로서 표현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말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x에 대해서 첨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1i, 2i, 3i, pi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i 하면은 뭐예요? 첫 번째 변수.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꾸 내가 헷갈리는데 수면시간 된다? 영향 보낸다. 수면시간. 수면시간 x1이니까 1은 수면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고 i는 그게 몇 번째 자료냐 하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x2i라는 거는 2는 아까 뭐였죠? 영양분이었죠. 영양분의 또 몇 번째 자료였냐. x3i라는 거는 여러분 그 유전자의 몇 번째 자료였냐. 그런 걸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측정값이 제곱수로 넣는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지금 학생 몇 명이에요? 31명 있죠? 31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자료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영양분 있겠죠. 그 수치. 그 다음에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유전자. 그 수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영양분은 X1, 1이 되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은 X2, 1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X3,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신장은 Y1이 되는 거죠. 학생은, 강철은 Y2예요. 학생 신장은.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은 X1, 2. 그쵸? X1, 2. X1이, 그 1이 얘기하는 게 수면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X2, 2.
그쵸? 맞죠? x3,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학생은 y3, x1, 3, x2, 3, 3, 3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i가 요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자료 수를 얘기해 주는 거고 x 앞에 나와 있는 슈퍼스크립트의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 따라가는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영양분, 그 다음에 유전자 그걸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말 되죠. 우리가 샘플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트로 나오잖아요. 세트로. 그 세트를 그 순서가 i고 p는 우리가 계속 보는 그 베리어블 자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다중선형회귀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식 8.17. 동의하십니까? 예. 오케이. 와 같은 관계를 갖는 모형을 다중선형 모형이라고 하고 몇 개의 다중선형 모형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다항식으로 표시되는 다항식 회귀 모형. 예를 들어서 식 8.18 한번 보세요. 식 8.18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위에 8.17하고 비교해 보시면 독립변수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곱이 나오고 세제곱이 나오고 네제곱이 나오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키를 영양분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양분값, 영양분의 제곱, 영양분의 3승, 영양분의 4승 그걸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선형이에요? 아니죠. 선형 아니에요, 여러분. 선형 아닌데. 선형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도 인정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다항식 회귀 모형이죠. 그렇죠? 다항식 회귀 모형.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의 독립변수 x1, x2에 관한 2차 다항식 회귀 모형이 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식 8.19 한번 보세요. 식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yi 이퀄 베타0 플러스 베타1 x 플러스 x1i 플러스 베타2 x2i 플러스 베타3 x1i 곱하기 x2i. 자, 이거 선형이에요? 아니죠. 왜요? 변수 간에 곱이죠, 여러분. 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형이 아니에요. 선형이 아닌데 실제로 명확하게는 여러분 식 8.18하고 8.19도 선형이 아닌데 이런 것도 때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 줄 보시면 식 8.19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식 8.18과 8.19 모형은 비선형 함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개수 베타 i에 관한 여러분 로 이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로 이내를 지우시고 베타 i에 관하여 선형이므로 선형 모델로 간주된다. 그거는 살려두시고 베타 i에 관하여 선형이므로 선형 모델로 간주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얘기하면 여러분 식 8.18하고 8.19는 선형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형 모델이 아닌데 베타 i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두 변수의 곱이든 아니면 그거의 자승이든 삼승이든 선형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것도 때때로 우리가 선형 모형으로 봐주긴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부두기도 한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할 건 뭐냐면은 식 뭐예요? 8.17. 8.17이 우리가 진짜 공부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수의 측정해서 다중 선형 회귀 모형에서 예측과 베타0 헷, 베타1 헷, 쭉쭉쭉 베타 p 헷은 단순 선형 회귀와 같이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된다.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된다는 게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여기서 뭐였죠? 우리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몇 번째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면은 다중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잔차의 제곱합. 자, 우선 식 8.20 한번 보세요. 8.20하고 있다면은
8.20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y 해시니까 y 해시는 여러분 어떤 값이에요? 요 직선 위에 있는 값이죠. 실제로 뭐 다중선형에서는 직선은 아니겠지만 요 회기 직선 아니면 회기 곡선 하여튼 무슨 선이든지 간에 회기선 위에 있는 값이 y 해시죠. 추정하는 것이잖아요. 추정하는 값하고 실제 값 그것은 뭐죠? y i겠죠. i하고의 차이의 제곱을 시그마 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10페이지에 식 8.20은 실제로 그 선형 회기식이 나타내는 그 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잔차값은 관측값 y와 식에 의한 y 값의 차이다. 따라서 이 엡실론 i는 yi 마이너스 yi 햇.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다 하는 겁니다. 이 엡실론 i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다중 선형무기에서는 식 8.21처럼 정의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단순 선형무기에서는 엡실론 i 유사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썼었어요, 여러분? 식 8.21처럼 쓰려면 yi 이퀄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햇 마이너스 베타 1 햇 xi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게 다중이니까 베타 제로 햇 마이너스 베타 1 햇 x1i 마이너스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베타 p 햇 xpi 이렇게 썼다 하는 겁니다. 달라진 거 없죠?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 베타 p 햇까지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미분했죠? 이거를 최소로 하는 값. 그쵸? 미분해서 제로를 만들어서 미분을 몇 번 해야 돼요, 이거? 몇 번? p번 해야 되겠죠? p번? p 플러스 1번. 베타 제로부터 베타 p까지 있으니까 p 플러스 1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형회기 때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이 있기 때문에 잔차 제곱합을 베타 제로에 대해서 베타 1에 대해서 두 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베타 제로부터 베타 p까지 있으니까 p 플러스 1번 해야 되겠죠. 각각의 다른 변수 가지고. 그쵸? 그걸 다 0으로 놔서 구하시면은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냐는 교과에서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31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네 번째 줄. 이것을 푸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지만 그렇겠죠, 여러분. P가 한 10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안 해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시험 문제도 안 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매우 복잡한 일이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컴퓨터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선형 모형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굳이 뭐 얘기는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제곱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하는 겁니다. 제곱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요 개념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도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은 2장이에요. 2장의 제일 마지막 그래프고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우선 311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 제곱합하고 다중회귀분석법은 회귀제곱합, 오차 제곱합, 전체 제곱합, SSR, SSE, SST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죠? 앞서 2.3절에서 세 가지에 관해서 정의했고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2.3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SSE, SSR, SST 다 했고 그거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제곱합 8점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다중회귀 모형 yi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i 쭉쭉쭉 해서 나가는 거에서 회귀 제곱합이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시그마 yi 햇 마이너스 y 바 그죠? 평균값이죠. 그거의 제곱합.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이라는 거는 yi에서 yi 햇 그죠? 그 차이. 그 다음에 전체 제곱합이라는 거는 yi에서 y 바 제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거의 제곱합이 여러분 SSR, SSE, SST였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SST는
SSR 플러스 SSE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은 여러분 2장 그때 다시 돌아온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 원자료는 점이죠. 점들이 원자료예요. 그 점들의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했죠, 여러분. 구했어요, 2장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임의의 y값, yi에 대해서, y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료예요. 원자료로부터 y의 평균값, 표본 평균값, 그쵸? 표본 평균값까지의 그 차이는, 전체 차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요 평균값으로부터 요 제곱 직선 있죠. 최소 제곱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직선에서 요 실제값까지의 차이, 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요 차이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자료값에서 직선까지의 차이는 현차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yi-yi hat. 그쵸?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요게 y hat이니까 y hat에서 y bar가 되겠죠. 그 차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y에서 y bar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곱을 해서 다 시그마를 씌운 값들이 뭐냐면은 전체가 SST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SSE고, 요게 SSR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SSR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SSR이란 뭐냐면 여러분 2장에 가시면 있어요. Sum of Squares 하면서 리그레션이라는 건 뭐죠? 회귀죠.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SSE라는 거는 Sum of Squares due to error. 에러라는 거는 여러분 잔차죠. 실수. 그쵸? 에러. 오차. 오차라는 건 여기서 실제 값하고 요 회귀 직선하고의 그 오차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오차에 의한 제곱합. SST라는 건 전체를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2장에서 뭐 했냐면은 64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죄송합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제일 밑에. 총 제곱합은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 SST는 SSR 플러스 SSE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R 스퀘어,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총 제곱합분의 회귀 제곱합. SST분의 SSR이다. 자, 상관계수가 총 제곱합분의 잔차 제곱합이라는 건 잔차 제곱합이라는 회귀 제곱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상관계수가 1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관계수가 1이면 정확하게 자료가 다 설명이 되죠. 직선위로. 요 점들이 다 직선위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 에러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SSE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0이 되니까 SST분의 SSR이 1이 되겠죠. 왜냐하면 SST는 SSR 플러스 SSE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구조로 여러분이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요거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다중선형회귀로 돌아와서 이 다중선형회귀 모형에서도 여러분 또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1, 2, 3, 4 나온 거 보시면은 똑같죠? 3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적었던 건 똑같죠? 엡실론 I 잔차는 IID 평균 0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거 똑같죠? 그 가정은 단순 선형이든 다중회귀 모형이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가정이에요, 여전히. 오케이? 그 가정 하에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312페이지부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고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단순 선형회귀 모형할 때는 여러분 T분포 썼었죠. 생각나세요? T 가지고 그 베타 제로나 베타 원이나 Y 값이 그 신뢰 구간하고 그 가설 검증했었잖아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다중회계 모형에서는 여러분 F 검정 생각나세요? 생각나시죠? 시그마 사이의 그 비율, 그쵸? 분산 사이의 비율 여러분 했었죠? 자유도 2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잔차 제곱합이 크냐, 아니면은, 회기 제곱합이 크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다.